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의 행동에 저는 몸과 마음이 쓰러졌습니다. 추석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는 마당을 분주히 오가며 갈비찜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도라지 무침도 손수 무쳐냈고 손주에게 줄 작은 장난감도 준비했지요. 긴 명절 준비가 힘들긴 했지만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이라 설레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손자가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피곤함이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오전 11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왔구나. 손주는 어디 있니? 라고 묻자 며느리는 시큰둥하게 차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웃음꽃을 피웠지만 며느리는 말없이 음식만 쳐다보다가 젓가락을 놓더군요. 요즘은 이런 거 안 해요, 어머니. 이런 전통 음식 안 먹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그래도 추석이잖니. 명절엔 같이 먹는 게 좋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더니 아들에게 조용히 귓속말을 했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어머니, 제발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게 굴지 마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제 뺨을 내리쳤어요.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고 손자는 울음을 터뜨렸으며 며느리는 아무런 표정 없이 뒤를 돌아섰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주민센터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그 아이를 제 호적에서 지웠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도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어요. 저는 올해 70을 넘긴 여자입니다. 시골 들녘에서 태어나 농사 짓는 부모님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김치를 담그시던 어머니의 손을 보며 자랐고 방학이면 새벽장에 가서 시래기를 팔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17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고무 장갑을 끼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시장 좌판에 앉아 과일을 팔기도 했고 찜질방 청소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28살 무렵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기에 감사했죠. 다음에 외아들을 낳았고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 아이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켜주고 싶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날 아이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제 옷자락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였어요.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저녁 늦게야 돌아오는 하루하루였지만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내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는 말을 할 때면 모든 피로가 씻겼어요. 도시락 반찬은 늘 3가지 이상, 김치는 집에서 담근 것만 썼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들고 교문 앞에 서 있었고 감기라도 걸릴까 싶어 속옷까지 다려 입혔어요. 졸업식 날엔 누구보다 큰 소리로 박땡땡 수쳤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힘으로 키운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결국 대학에 들어갔어요. 돈이 없다고, 형편이 어렵다고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끼고 덜 먹고 더 일하면 된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새벽 청소부터 야간 마트 정리까지 하루에 두세 군데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는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졸업 후엔 괜찮은 중견 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 무렵 아이는 여자친구를 소개했어요. 말투도 얌전하고 옷차림도 단정해서 속으로 요즘 애치곤 참 예쁘게 행동하네 하고 생각했죠. 몇 번 만나는 사이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선뜻 허락했습니다. 아이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처음엔 며느리도 예의 바르고 말이 조심스러웠어요. 저를 보고는 어머님 반찬 너무 맛있어요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도 새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며느리는 몸이 안 좋다거나 일이 생겼다거나 하며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런다고 아들도 말했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니 마음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아이 얼굴도 잘 보기 힘들었고 손주는 얼굴조차 낯설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내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던 중 지난해 설 명절 즈음이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올해는 꼭 갈게, 엄마. 이번엔 며느리도 설득했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 목소리에 기운이 넘쳐 있었고 드디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어요. 그날부터 냉장고를 비우고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불고기 양념도 따로 준비하고 손주가 먹기 편하도록 부침개 크기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저에겐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명절 당일 며느리는 식탁에 앉자마자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고 아들은 눈치를 보느라 연신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어요. 그날 아침부터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전을 부쳤는데 아무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도라지 무침 먹어볼래? 하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속삭이듯 아들에게 뭔가를 말하더군요. 그 다음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그 짓을 했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에는 깊은 금이 생겼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지켜야 할 예의와 존중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뺨을 맞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주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고 혹시라도 아들이 마음을 돌려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조차 없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전화기는 조용했고 메시지는 오지 않았고 그 침묵은 마치 그게 당연하지 않냐는 무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시보다 더 서러운 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한 그 무관심이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지낸 후 저는 결국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적 정리 서류를 꺼내 들었고 접수 창구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머릿속엔 아들의 어릴 적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첫돌 잔치에서 울음을 터뜨리던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웃던 얼굴, 군입대 전날 밤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무섭다고 하던 그 아이. 그런 아들이 어떻게 나를 밀쳤을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내 한마디가, 그 음식 한 접시가 그렇게 창피한 일이었을까요? 창구 앞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칸에 조용히 사인을 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젠 제 이름만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며 천천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하늘은 높았고 가을바람은 싸늘했어요. 무언가가 가슴에서 또르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상실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도, 분노도, 기대도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 깊은 결심이 있었어요.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겠다는,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보겠다는 작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잘해보자.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괜찮아지자.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 하나라도 건네려 애썼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루는 시장에 들러 오랜만에 사과 2알을 샀어요. 옛날엔 늘 아들과 함께 골라 담던 과일이었죠. 집에 돌아와 얇게 깎아 접시에 놓고 조용히 혼자 먹으며 웃었습니다. 눈물도 났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쓰라리지 않았어요. TV를 켜면 온통 가족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가끔은 고부간 갈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잠식됐어요. 남일 같지 않았고 화면 속 어머니의 침묵이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걸 꺼버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아프더라도 그 감정을 직면하고 싶었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라도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마음에는 깊은 금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지켜야 할 예의와 존중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뺨을 맞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고 혹시라도 아들이 마음을 돌려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전화기는 조용했고 메시지는 오지 않았고 그 침묵은 마치 그게 당연하지 않냐는 무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시보다 더 서러운 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한 그 무관심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낸 후 저는 결국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적 정리 서류를 꺼내 들었고 접수 창구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엔 아들의 어린 적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첫돌 잔치에서 울음을 터뜨리던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웃던 얼굴, 군입대 전날 밤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무섭다고 하던 그 아이. 그런 아들이 어떻게 나를 밀쳤을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내 한마디가, 그 음식 한 접시가 그렇게 창피한 일이었을까요? 창구 앞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 조용히 사인을 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젠 제 이름만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며 천천히 뒤돌아 나왔어요. 하늘은 높았고 가을바람은 싸늘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에서 또르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상실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 속에는 후회도, 분노도, 기대도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 깊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겠다는,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보겠다는 작은 선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은 높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짙은 안개로 가득했어요. 낙엽을 밟는 소리조차 쓸쓸하게 느껴졌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했을까?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닐까? 수십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내가 바랐던 건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걸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안부를 물어주고 생일에 전화 한 통쯤은 해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놓인 전기세 고지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들과 찍은 사진, 어린 시절 손잡고 산책하던 장면, 첫 유치원 발표회. 사진 속 아이는 천사처럼 웃고 있었고 그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저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져야 해.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잘해보자.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괜찮아지자.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 하나라도 건네려 애썼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루는 시장에 들러 오랜만에 사과 2알을 샀습니다. 옛날엔 늘 아들과 함께 골라 담던 과일이었죠. 집에 돌아와 얇게 깎아 접시에 놓고 조용히 혼자 먹으며 웃었어요. 눈물도 났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면 온통 가족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가끔은 고부간 갈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잠식됐습니다. 남일 같지 않았고 화면 속 어머니의 침묵이 꼭 제 모습 같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걸 꺼버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프더라도 그 감정을 직면하고 싶었어요.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라도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은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주방에는 배추와 무, 소금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새벽부터 손이 얼도록 일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던졌다.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누가 다 먹어요? 나는 그저 웃으며 너희도 겨울 내내 먹을 거잖니라고 했지만 그녀는 고무장갑을 내던지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아들이 들어왔다. 엄마, 제발 며느리 그만 괴롭혀요. 매년 이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추를 붙잡고 말했다. 김장은 우리 집 전통이잖니. 너도 어릴 때부터. 하지만 아들은 내 말을 끊었다. 그건 엄마 기준이지. 며느리도 사람이라고요. 그 순간 며느리가 방문을 박땡땡 차고 나와 소리쳤다. 저 김장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제 말을 무시하세요? 고춧가루 봉지가 바닥에 떨어져 붉은 가루가 공중으로 흩날렸다. 주방의 공기는 금세 싸늘해졌고 내 손끝은 소금과 눈물에 젖어 따갑게 타올랐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내 어깨를 밀쳤다. 배추가 바닥에 쏟아지고 나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으며 중얼거렸다. 이런 집안 정말 못해 먹겠다. 나는 그제야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 심장은 쿵쿵 뛰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다. 그날 주방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배추를 씻는 제 손끝은 이미 얼어 있었고 김칫솔의 붉은 빛이 희미하게 번지던 그 순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다 언제 하시려고요?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김장을 해요. 그 말투엔 피곤함이 아니라 불만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손수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잖니. 너희도 한겨울에 잘 먹을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 순간 공기가 뻣뻣해졌고 찬물이 담긴 대야 속의 배추가 제 마음처럼 식어갔어요. 잠시 뒤 아들이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저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왜 또 며느리 힘들게 하세요? 매번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목소리가 주방 천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소금을 떨어뜨리며 겨우 말했어요. 얘야, 김장은 우리 집 전통이잖니. 함께하면 정이.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끊으며 소리쳤어요. 그건 엄마 생각이지. 며느리도 사람이라고요. 그 순간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는 김장 안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 말을 무시하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고춧가루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붉은 가루가 흩날렸어요. 아들이 제게 다가와 손으로 제 어깨를 밀쳤고 저는 균형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이요. 그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주방엔 배추와 눈물이 뒤섞인 냄새가 가득했고 제 손끝은 차가운 물에 젖은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단 한마디도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고춧가루가 흩날리던 공기 속에서 저는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무릎 밑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었고 손끝에서는 아직도 소금기 섞인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들은 제 앞에 서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김칫솔에 들어있던 마늘 냄새와 젖은 배추 잎이 바닥에 달라붙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순간 어깨에서 무언가 뚝 하는 소리가 났고 그제야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주저앉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짧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부턴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그래, 이제 됐다. 내가 다 그만할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너무 작고 떨려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뒷문으로 나가버렸고 며느리는 젖은 장갑을 벗으며 중얼거렸어요. 참 답답한 분이야. 그녀가 떠난 뒤 저는 주저앉은 채로 바닥을 바라보았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손등에 묻어 있었고 그 위로 눈물이 떨어져 선명한 줄이 생겼어요. 그때 문 밖에서 찬 바람이 불어와 비닐천이 휘날렸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손끝으로 그 바닥을 천천히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그날의 주방은 그렇게 조용히 식어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끝에는 여전히 고춧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 냄새는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씻어도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몸에 새겨진 상처처럼 말입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옆에서 차갑게 휴대폰을 들고 있던 며느리의 표정이 다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속을 손으로 쥐어짜는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저 김치 몇 포기 담그려 했을 뿐인데 그 단순한 마음이 이렇게 큰 죄라도 된 듯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키우며 버텨온 세월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밥을 굶지 않도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도록 새벽마다 손이 터져가며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오늘은 아들에게 밀려 무릎을 꿇었죠. 그날 밤 저는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진 배추 몇 포기와 마른 소금이 흩어져 있었고 저는 그걸 치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에 소금 위에 떨어지자 하얀 입자가 서서히 녹았어요. 그 모습이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제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건 웃음이라기보다 허무였습니다. 그래, 다 내 탓이지. 내가 너무 바랐던 거야.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그 평범한 행복을. 그 말을 하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의 식탁이 이제는 제게 가장 잔인한 기억이 되어버린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붓고 퉁퉁 부은 눈과 갈라진 입술, 그리고 손등의 상처. 거울 속 여자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낯선 늙은 여자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무너지는 순간은 눈물이 멎는 순간이라는 거요. 울 힘조차 사라진 그때 저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을 나갔어요. 그들이 떠난 뒤 남은 건 김칫솔의 냄새와 바닥에 굳은 소금기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빈 김치통을 바라봤습니다. 그 통 안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마음엔 아직도 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이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제 삶의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고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그 바람이 제 눈가를 스치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도 없이 오래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 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나 자신에게 하는 용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그렇게 긴 밤을 울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 잠시 눈을 붙였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옥상 위에 말라버린 배추가 보였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래, 다 지나간 거야. 이제 나만 남았구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김장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했지만 그날의 울음도 분노도 더 이상 제 안을 휘젓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공허함이 잔잔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사라지고 오직 조용한 결심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아들이 쓰던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컵을 문지르다 멈췄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제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김은정, 단독 세대주. 순간 가슴이 시리게 울렸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에 앉아 오랜 통장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땅, 아들에게 명의로 넘겨줬던 적금 통장, 그리고 제 이름이 사라진 보험증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 제 이름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수십 년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자 어깨에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낡은 사진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들의 첫돌, 남편의 생전 모습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고 미안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사진 속 웃는 얼굴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몇 장은 상자 속 깊숙이 넣고 나머지는 봉투에 담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기억들은 제 삶의 일부로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마당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이젠 제 시간대로 살려고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본인 위에 사세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 대신 마음속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됐어. 그렇게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눈을 감자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 버텼다, 은정아.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미소로 대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어머니로도 아내로도 불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이름을 내려놓고 오직 나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김치통을 정리하며 새로 산 작은 항아리에 손수 담근 배추 한 포기를 넣었습니다. 이번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항아리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나를 위해 계절을 맞이할 거야. 새벽이 밝아오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긴 세월 얽매임에서 벗어나 제 삶을 되찾은 첫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확실하게 제 안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장 이후 3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안부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쪽에서 아무 말이 없자 그들은 처음엔 편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의 중간 관리직이었습니다. 겉으론 점잖고 안정된 직장인이었지만 속으로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감정을 쏟아내고 업무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던 습관은 결국 사고를 불렀습니다. 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심한 말을 퍼붓던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 회사 게시판에 올라간 겁니다. 그 일이 퍼지자 회사는 인사위원회 회부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은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누가 내 편이 돼줄까? 며느리와의 관계도 금세 흔들렸어요. 그녀는 그 사건 이후 직장 동료들에게 수군거림을 들으며 회사에 나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쪽 남편 요즘 일로 곤란하다며? 그 말에 며느리는 점점 예민해졌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당신이 그날 술만 안 마셨어도 이렇게 됐겠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며느리를 더 자극했어요. 그녀는 결국 가방을 챙겨나가며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당신이든 시어머니든 다 그만.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집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냉장고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아는구나.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시간이 흘러 동네 지인에게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고 며느리는 그 후로 별거 중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둘 사이엔 대화가 끊겼고 카드 연체와 대출금이 쌓이면서 집도 팔았다고 했습니다. 지인 말로는 며느리가 본가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 인생 망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제 전부였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제게 닿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김성진, 제 아들이었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내가 한 말들 전부 돌이킬 수 없는 짓이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 아직도 엄마가 해주신 김치 생각이 나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알면 됐다.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담가둔 김치의 냄새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짭조름하고 시원한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한 줄기 김치를 집어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이 맛을 기억하겠지.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복수도 미움도 용서도 모두 사라지고 그저 평온만 남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안의 겨울은 천천히 녹고 있었어요. 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마당의 흙이 갈라지고 항아리 주변으로 작은 새싹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커피포트를 올렸어요. 스르륵 물 끓는 소리와 함께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제 손등을 스치자 문득 지난 겨울의 냉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이제는 단지 지나간 시간의 일부로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는 잘 익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참 좋았어요. 한 포기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으며
저는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이젠 나 혼자 먹어도 괜찮네. 그 말이 서글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오랜 세월 가족의 밥상을 지키는 게 제 존재의 이유였지만 이제는 제 밥상을 스스로 차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 여사님, 시간 되시면 어르신들 식사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며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럼요. 할 수 있죠.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경로당 부엌은 소란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는 국을 끓이고 누군가는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서서 저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누군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을 울리던지요.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 챙김받는 일이 얼마나 따뜻한 건지 잊고 살았던 겁니다. 식사를 마친 뒤 한 할머니가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여사님, 김치 참 맛있네요. 직접 담그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이번엔 저 혼자 담갔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혼자여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머리카락에 떨어졌지만 저는 털어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내려준 작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봄바람 속에서 나는 천천히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과거를 뒤로 남기며 말입니다. 밤이 되자 불을 끄고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어쩐지 사람의 말처럼 들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괜찮습니다. 용서도 복수도 필요 없고 미련도 남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스스로 살아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모라는 건 참 이상한 존재라는 거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다가 결국엔 자식으로부터 배우며 끝내게 되니까요. 그 아이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어머니로 남았을 겁니다. 그 아이는 내게 마지막으로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준 셈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불쌍하다 해도 외롭다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평온이, 이 고요가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행복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창밖에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담근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죠. 그 향은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제 삶의 향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였다는 걸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참 잘했어. 그 말이 제게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세월이 보상받는 듯 했어요. 창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마치 오래전 남편의 눈빛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잘 살게요. 창밖의 별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오늘도 잘 버텨냈어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미움보다 이해를, 후회보다 용서를, 붙잡음보다 흘려보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잠시라도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잊지 못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어요. 노후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